자, 이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번에 와봐요. 아까 그러니까 민법 40문제 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판례 문제. 판례 문제 몇 문제 난다고요? 30문제. 이게 30문제가 최하 30문제고요. 많이 날 때는 3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판례 문제고, 그다음 판례에 결론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 가 있고, 다음 판례를 요즘에 가불병 사례로 내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판례 문제가 30문제라 그랬죠. 다음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10문제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요 30문제 중에서 사례 문제가 14문제예요. 나머지 판례 결론 물어보는 문제. 결론 물어보는 문제는 뭐 당의 사건의 진짜 결론, 있다인지 없다인지, 뭐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거 물어보는 거.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예요? 이거 좀 어렵죠. 30에서 14를 빼야 되니까 16문제. 자, 근데 관건은 뭐냐면 그 최근 출제 경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가 14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례 문제를 충분하게 잘 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실제 시험장에서 사례 문제 하나 푸는데 걸리는 기간이 잘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3분 정도 걸려요. 사례 문제 하나 푸는데 이따가 풀어볼 건데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3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4문제니까 3분 걸렸어요. 그럼 몇 분 써먹은 거예요? 좀 계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차가 100분이거든요. 학개론 50, 민법 50분 치고 그 다음에 민법 50분이라고 치면 사례 문제 14문제를 3분 걸려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약 40분 써먹은 거죠. 40분 써먹었으니까 14문제 푸는데 40분 써먹은 거예요. 남은 문제는 몇 문제예요? 16개가 아니지. 40개에서 14개를 했으니까 26개잖아요. 40문제 중에서 40문제를 이제 이해됐어요? 네. 힘드네요. 그러면 26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마킹하는 거 다 잡아먹는다고 1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러면 이 거꾸로 또 사례 문제를 제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사례 문제가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사례 문제를 아예 제낄 수도 있죠. 그러면 아예 26문제를 50분 동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예 사례 문제를 완전히 제끼고 나머지 것들만 풀어서 합격하자 이런 전략도 가능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50분 동안에 26문제를 왜 못 풀겠어요? 근데 우리가 60점 맞아야 합격인 거니까 몇 개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2.5점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점 맞으려면 몇 개 맞아야 돼요? 맞아본 적이 없어서 24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24개. 그러면 26개 푼 것 중에서 24개를 맞아야 되니까 몇 개밖에 안 틀려야 돼요. 자기가 푼 거에서 2개밖에 안 틀려야 되죠. 이건 더 불가능하겠죠. 내가 푼 거에서 2개밖에 안 틀린다. 불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례 문제를 제껴서는 절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그 학개론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빼가지고 푸는 게 좋은데요. 그 사례 문제는 중간중간에 푸는 게 나아요. 나중에 그 사례 문제는 다 모아가지고 풀려고 하면 버거워서 못 푼단 말이에요. 근데 사례 문제는 또 제 강의처럼 이렇게 사례 형태로 잘 공부를 해가지고 간 사람은 3분 아니라 1분 안에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의 관건은 요 사례 문제 14개를 시험장에서 얼만큼 정확하게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아까 제가 법조문 10개 중에서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랬죠? 7개 이상 득점해야 되고, 그다음 사례 문제는 이건 정확하게 7개 이상은 득점을 해줘야 돼. 이게 필요 최소한의 개수예요. 7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 7개 이상. 그다음 요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비교적 그래도 쉬워요. 얘는 이제 한 10문제 이상 건져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7개 이상, 여기 7개 이상, 10문제니까 이거 다 합하면 몇 개죠? 24개죠. 24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 더 맞으면 몇 점 나올까요? 65점 되네. 65점. 그럼 몇 점? 5점 남으니까 합격론에 꽂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최근 시험에 합격에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 판례 중에서 뭘 잘 푸는 거예요? 사례를 잘 푸는 거예요. 사례. 한번 풀어봅시다. 자료 있죠. 자, 강의 교환 요 43번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만 읽어보세요. 문제만.
답 맞추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읽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가장. 헛방이에요, 헛방.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그런 걸 아끼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뭐냐면 증여, 매매 이걸 골라야 돼요. 증여, 매매. 그래서 이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사례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이거 증여하고 매매가 결합된 사례구나.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읽어보고 법적인 논점을 찾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그게 키워드를 찾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이 문제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증여, 매매. 증여, 매매. 자, 그 다음에 그 후 을은 X토지를 B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칠판 먼저 볼까요? 이렇게 사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갑을병으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그림. 뭘 그려야 돼요? 그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들어야 돼요? 같이 써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손 놓고. 잘 보세요. 자, 거기 것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X토지의 소유자다. 자, 요 X토지를 원래 을에게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여를 하고 싶었던 건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뭐 한 것처럼 짜고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두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등기부를 열어보면 그 등기 원인란에는 매매로 되어 있을까요? 증여로 되어 있을까요? 원래는 뭐 하려고 한 거죠? 증여하려고 한 거고 근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짠 거니까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어요? 매매로 되어 있죠. 그럼 증여하고 매매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증여는 매매 대금 안 받고 공짜로 소유권 넘겨주는 거고 그다음 매매는 매매 대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짜고 가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부릅니다. 갑은 통정 허위 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통정이라는 건 뭐예요? 통정.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쓸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통정은 뜻풀이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용어. 그러니까 이게 법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용어를 다 알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다 알고 뭘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년 안에 합격 못해요. 10년이 걸려도 못해요. 용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다가 그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 검색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공부하다가 추인을 몰랐어요. 추인을 몰라가지고 네이버 검색했단 말이에요. 추인. 그러면 뭐 무건대리의 추인, 무효행의 추인, 사례들만 연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인의 정확한 뜻은 안 나와요. 추인은 뭐의 준말이냐면 추후 인정의 준말이에요. 추후 인정. 추후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 그게 추인인 거예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여러분 옆자기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학원에는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진짜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 1년 안에 시험 끝나느냐, 몇 년으로 늘어나냐 이기도 해요. 그 누가 그 자기한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민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학원에는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학원을 벗어나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는 얘기는 무조건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자개 말대로 해라.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말만 듣는 거예요. 아셨죠? 민법 같으면 내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제 귀 닫는 거고. 그다음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많은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용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 법률 용어 사전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자세 엄청 힘주고 다니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샀어요? 이랬더니 그 옛날에 있던 그 법률 용어 사전을 하나 이제 공부하려고 큰맘 먹고 샀다는 거예요. 그걸 집에 내버려 뒀다가 이번에 공부할 때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갖다 버리세요. 그걸 갖다 버려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용어는 그냥 필요한 경우에 하나 물어보면 돼요. 올해 그 질문한 것 중에 법률 용어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답변 다 해줬거든요. 아까 제가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변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담보권 실행 경매. 경매는 무슨 뜻이에요? 경매. 그 경매는 뭐고? 공매도 들어봤죠. 공매는 그 세금 안 냈을 때 국세 그 체납 처분 하잖아요. 그 공매란 말이에요. 공매. 경매하고 공매는 또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경매는 뜻이 뭐예요? 경쟁 매매의 준말이에요. 경쟁 매매. 공매는 공매.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뜻풀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 용어는 그 필요한 경우에 각 선생님들에게 물어서 해결한다. 네이버 검색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뉴스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 뭐 어제 보니까 공부해 보다 보면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마치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애쓰지 마세요. 그 가져가서 뭐 교수님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그럼 저의 대답은 간단해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이게 저희 대답이거든요. 그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걸로 해결하시기 바라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이라는 건 정을 통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좀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정을 통했다는 게 아니고 정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사정이 서로 통했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서로 통했다. 이게 통정의 뜻이에요. 그러면 갑 요 사람이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사정이 서로 통해야 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좋다라고 승낙을 해줘야 돼요.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뭘 한 것에 대해서 청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을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통정허위 표시에 기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이 용어도 잘 기억합니다. 이거 무슨 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다시 통정허위 표시에 기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한다?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매매한 것처럼 짰다. 그럼 뭐가 될까요? 가장 매매. 아까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뭐였죠? 금전 소비대차였죠. 그러니까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가장 금전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해 준 것처럼 짰다. 그럼 뭐가 될까요? 가장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허위 표시에 기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한다? 가장행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허위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이 108조예요. 이건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8조는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통정무선이에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중요 부분을 빼고 매매한 것처럼 짠 부분만 먼저 좀 해결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뒀는데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는 이제 이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등기부 열어보면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죠? 매매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도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다고요?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그럼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갑하고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매매 계약이 모임으로, 무효임으로. 그럼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등기를 넘겨놨는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다시 X 토지를 나한테 돌려줘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다시 짜고 소유권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놨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그러면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X 토지를 다시 나한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허위 표시를 한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X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매매한 것처럼 짜고 등기를 넘겨둔 게 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나쁜 거죠. 나쁜 것도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나쁜 행위를 한 거, 이 사회 질서에 뭐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첩계약 알죠? 첩계약. 간단하게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갑하고 이제 을이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인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이라는 여자와 첩계약을 맺은 겁니다. 첩계약을 맺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제 첩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해줬어요. 증여해준 겁니다. 바람 피우고 뭐 사람 차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첩계약은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건 이제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이건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그래요.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에 요 첩계약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뭘 준 거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6자로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첩계약이 무효니까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내가 너한테 주었던 이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첩계약 맺고 아파트한테 주고 무효 주장해서 아파트 다시 되찾아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하고 또 첩계약 맺고 아파트 주고 무효 주장해서 또 되찾아가지고 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만큼의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반환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서 만든 조문이 746조예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한 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은 건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봐봐요. 무슨 계약을 하고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준 거죠.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이때 매매 계약을 하고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두는 거는 이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맞는데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이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외쪽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한 것처럼 짜고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놔도 이 계약 자체가 뭐이어서 무효이어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는 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어서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X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일단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 그 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누가 나와요? 병이 나오죠. 병을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병. 자, 갑은 을한테 팔았죠. 병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옆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밑으로 그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X 토지를 팔았다는 겁니다.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갑은 통정 허위 표시를 했으니까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일은 뭐예요?
이름 붙이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다? 표의자.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을의 이름 뭘까요? 의사 표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상대방. 병의 이름 뭘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을 이렇게 불러요. 제3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표의자, 을은 상대방, 병은 제3자. 이렇게 의사 표시에서 이제 각 당사자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놨는데 을이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병한테 팔고 등기를 확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열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정도는 누가 열받죠? 갑이 열받죠. 갑. 을한테 매매한 것처럼 짜고 잠깐 등기를 넘겨놨는데 을이 병한테 확 팔아치워버린 거니까 제일 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이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걸 주장해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오려가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갑. 근데 지금 현재 소유권 등기는 누구 앞으로 가 있죠? 병 앞으로 가 있죠. 그 밑에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엑스토지를 다시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다. 꽤 많네요. 내리시고.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내리시고. 없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있다가 몇 사람 없었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잘 찍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누가 누구한테 팔았죠? 을이 병한테 팔았죠. 등기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고 당연히 무효 주장에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엑스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없다.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이게 나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서도 안 되고요. 해설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다음 없다 이렇게 찍으면 더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통정무선이에요. 통정무선. 무효인 건 맞는데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떤 상태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병이 예를 들어서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밑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무효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효의 효과라는 게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무효의 효과예요. 그러면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병이 선의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요. 뒤집어 말하면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의 효과를 주장해서 악의의 병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의는 뭐고 악의는 뭐예요? 선의는 뭐죠? 착한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을 선의라고 그러고요. 악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의 얼굴을 봤는데 병이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 보호해주고 얼굴이 너무 더럽게 생겼다. 보호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용어를 정할 때 그 선의는 뭐 착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게 선이에요. 그다음 악의는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사정을 아는 게 악이에요. 다시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정을 아는 걸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선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무엇을 몰랐다는 뜻일까요? 그죠? 갑하고 을이 매매한 것처럼 짰다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때 뭐라고 한다? 선의. 악의는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갑하고 을이 짰다라는 걸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짜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처음에는 계약 체결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얘네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이다가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선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일주일 뒤에 짰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이다가 악의로 바뀐다? 아니면 계속 선의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가름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약 체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 체결할 당시에 몰랐다면 그 뒤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도 계속 뭐니까? 선이니까 갑은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병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선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에요. 악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경우를 해야 돼요? 선이. 자, 그럼 이때 병이 선이면 결국 결론은 누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병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선인 경우에는 갑은 병한테 X토지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반환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매매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줄까요? 매매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죠? 병이 갑한테 왜 줘요? 갑한테 왜 줘요? 병은 누구랑 계약 체결했어요? 을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병은 누구한테 매매 대금 주죠? 을한테 매매 대금 주죠. 그럼 을은 자기 토지를 판 거예요? 남의 토지를 판 거예요? 남의 토지를 판 거죠. 왜 남의 토지를 판 거죠? 아까 매매 계약이 무효이어서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남의 토지를 지가 팔고 받은 돈이니까 이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이 가지고 가는 거고 갑은 을에 대해서 병으로부터 받은 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례 문제를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례 문제를 이렇게 내면 이 사람이 대충 외워서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잘 이해해서 하나하나 잘 따질 수 있는 사람인지 각 지문 하나하나마다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례 문제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 수험생들한테 사례 문제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에요. 묻고 대답하고 틀리면 또 설명하고 묻고 대답하고 틀리면 또 설명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준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좋은데 또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가르쳐줘요? 성질 내요? 또 가르쳐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 웬만해서 성질 내지 않아요. 자, 칠판을 봐봐요. 자, 요거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올해 시험 문제 난다 그런데 났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X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칠판에서 다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으니까 이걸 기초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걸 확 지르고 이렇게 가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뭐 기분 나빠서 확 질러버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3자로 보호를 받으면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된다는 거예요. 선의이면 다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알 수 있었던 병한테 X 토지를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봐도 30배 시험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득점률이 낮은 건 출제한 사람이 계속 내기 좋아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봐봐요. 알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잘 따져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병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일단 알았다 몰랐다를 뭐라고 표현하죠? 선의.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니까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108조 2항을 보니까 무효로서 선이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랬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모이면 되고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은 선이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하죠.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럼 이따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수한 내용은 다시 안 틀리게 잘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대신 이런 내용들은 뭐 무척 많을 거예요. 대신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을 차근차근 지금 잘 이해시켜 드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틀리면 내가 또 설명을 해준다. 바로 성질 내고 나간다. 설명을 해. 끝까지. 어떤 것들은 5번 한 것도 있고 어떤 거 진짜 100몇 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때까지 끝까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허위 표시에 기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행위라고 하고 가장행위의 경우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밑에 결론은 요거예요. 자, 허위 표시의 경우에 가장행위의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어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제3자는 반드시 어떤 경우라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선인 경우라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인 거예요.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요 사례 문제는 43번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가 아니고 앞에 뭐가 있었죠? 갑은 을에게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증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증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허위 표시에 기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아까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가장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행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이건 무슨 행위?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숨겨져 있는 행위라고 해서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그럼 이때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요 증여계약은 은닉행위고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그냥 유효해요. 근데 증여는 뭐 별다른 계약에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없어요. 그냥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 그래 좋다라고 합의만 하면 계약 자체가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증여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무효이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근데 증여계약은 아까 봤듯이 유효라는 거예요. 그럼 증여계약은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모? 그런 건 없어요. 소유권 취득하면 O, 안 되면 X, 세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취득한다는 거죠. 왜 취득하는 걸까요? 이때 써먹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요 등기 원인은 지금 뭐로 돼 있죠? 편안하게 내 개대로 잘 따라오세요. 등기 원인은 뭐로 돼 있어요? 매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한 건 매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가 원래는 하려고 한 게 증여니까 등기가 물권행위와 합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원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한 거죠? 증여를 하려고 한 거니까 실제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 등기가 원래는 무효이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의사가 있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하니까 결국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하니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을 때 병은 어떤 경우에 소유권 취득할까요? 그러니까 가장행위의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니까 108조 2항에 따라서 선이라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의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의 경우에는 병이 선이라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제3자는 항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사례 해결을 해봅시다. 자, 기억 선택지에 가세요. 기억
박스 잘 따라오세요.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써볼까요? 매매 계약 왜 무효이죠? 거기다 뭘 써야 돼요? 왜 무효죠? 그거 쓰면 되죠. 요거 쓰면 돼요. 왜 무효이다? 가장행위라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왜 무효라고요? 가장행위라서.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맞죠? 증여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했고요? 은닉행위. 은닉행위. 이따가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 저 찾아오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요 증여계약은 얘는 무슨 행위라고요? 은닉행위. 그러니까 증여계약은 은닉행위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증여계약의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다음 디귿번을 잘 읽어보세요. 디귿. 자,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병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완벽히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말소하라, X토지를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디귿도 O예요? X예요? O. 리을번 읽어보세요. 리을번. 이거 30회 때 또 시험 문제 나올 내용입니다. 자,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 결국 가장매매였다는 걸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뭐예요? 이거 쓰면 되겠죠. 몰랐다 뭐죠? 선의. 그런데 알지 못한 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가장행위 사례의 경우에 제3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뭐이면 돼요? 선이면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OX. O. 그럼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결국 몇 번 골라야 돼요? 뭐 또 3번이에요. 기억, 니은 왜 이러세요 진짜. 몇 번 골라야 돼요? 5번. 자, 이렇게 사례 문제를 해결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다 틀려도 좋고 다 까먹어도 좋아요. 다 까먹어도 좋은데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사례 문제가 몇 문제 난다고요? 14문제. 그러면 아까 그 62번과 같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런 거 1번 안에 풀 수 있겠죠. 근데 사례 문제는 그 사례 문제를 읽어보고 법적인 논점을 발견하고 그다음 그림 그려놓고 그다음 법조문 대입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30회 때 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례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지금 들을 때는 끄떡끄떡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몇 개를 또 물어볼게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예요? X예요? 다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X? O. 이렇게 찍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것들이 다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해보면서 늘게 돼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설명하면서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써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손으로 통정허위 표시를 무효이거나 이렇게 쓴 거 하고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그러면 강의 다시 들을 때 이 내용을 기초서에 통정허위 표시할 때 제가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잘 그려두는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를 잘 푸는 비결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